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신의 이하연 변호사입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들을 모아서 한번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시면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곳이 변호사님, 경찰한테서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통 경찰이 처음 연락을 하면 누구누구 씨 맞으시죠? 이제 본인 확인을 하고 어떤 일 때문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사건 관련된 얘기를 해요.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경찰이 연락을 하면서 이 사건 관해서 이런 입장이시죠? 이 사건 관련해서 이렇게 하셨죠? 그 경찰이 확인하고자 하는 사실관계들을 물어봅니다. 이때 의뢰인님들은 당황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거는 맞고 그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리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조사 가서 내 입장을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과 질문에 나도 모르게 사실이 아니거나 혹은 사실임에도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항상 의뢰인님들께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우선 무슨 내용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은 변호사와 함께 정리한 다음에 조사에 가서 밝히겠다라고 말씀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렇게 경찰 전화를 받고 나면 경찰에서 요청을 할 텐데요.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출석해달라. 그런 식으로 출석 요청을 하는데요. 출석을 요청한다고 해서 급한 마음에 바로 한다름에 경찰서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경찰서에 가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선 피의자 신분으로 내가 경찰서에 간다. 그러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고소장입니다. 요즘은 많은 의뢰인님들이 이미 알고 계신 부분이긴 한데요. 고소장은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을 열람하고 하는 것이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정보공개 포털에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서 나한테 오기까지 1주에서 2주는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을 두고 내가 고소장을 열람받은 다음에 변호사와 상담하고 나의 입장을 정리해서 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고소장 열람하셨으면 고소장을 들고 바로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는 것도 물론 당연히 가능한 일이고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내 입장을 정리하고 나한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아예 모르고 경찰서 조사 가서 그때 당시에 파악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실 때 모의고사 풀고 가는 거랑 그냥 가는 거랑 차이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지를 알고 나서 내 입장을 차분히 정리해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소장도 열람하고 변호사 상담까지 마치면 변호사를 선임할지 말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변호사 상담을 했는데 변호사가 이 사건은 아무래도 조금의 소지가 있고 의뢰인님에게 가볍지 않은 죄명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라고 하면 진지하게 변호사 선임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변호사들이 영업하려고 변호사랑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변호사가 변호사 선임을 추천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는 어차피 가서 변호사님은 말도 안 하고 뒤에 앉아만 있으시던데 변호사가 왜 필요해요? 이들 보면 변호사가 다 대신 말해주던데 한국에서는 안 그러던데요? 라고 이제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입회하에 조력을 드리는 것과 아닌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저희가 사전 절차를 도움을 드립니다. 입장을 정리하고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파악을 하고 어떻게 오해를 풀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는 거죠. 조사에 변호사가 입회하면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경찰관이 물어보는 질문의 의도를 변호사는 의뢰인님들보다 훨씬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질문에 대해서 지금 수사관이 이런 혐의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구나. 이 부분은 증거 수집이 필요한가 보다.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파악을 하고 향후 진행 방향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신신당부하는 게 경찰 단계부터 꼭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찰 조사 결과는 문서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시는데 경찰 조사를 받고 나면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보고서처럼 문서가 남는데요. 그 문서가 나중에 증거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증거로 사용되는 문서는 나중에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조사를 받고 나면 그대로 기록물로 남기 때문에 조사 당시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거나 내가 말한 것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거나 하는 것들은 바로 잡지 않으면 나중에 이를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조사 시에는 변호사 동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
조사 입회하고 변호사님이랑 조사 받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조사 받고 나서 저희가 피의자 신문 조서를 마찬가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열람 신청을 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 담긴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고소장에 있는 고소인의 의견과 피의자의 의견을 정리해서 법리적으로 주장할 부분이 있으면 변호인 의견서라는 것을 제출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수사관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리 주장과 증거 정리, 입장 정리를 해서 내는 문서인데요.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겠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전문가인 변호사가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조사에 가면 변호사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결 수월하실 겁니다. 경찰에서 연락 오면 조사 대응은 단계적으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우선은 제가 먼저 조사는 받고 왔어요. 이제 합의를 하고 싶은데 합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는 당사자가 직접 하기엔 사실 쉽지 않아요. 범죄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의사를 합치해야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미 사실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 있을 거잖아요.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변호사 도움 받으면 효과적인데요. 수사 중인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전달해봅니다. 저희가 합의 의사가 있는데 합의에 응할 것인지,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해서 합의 의사가 있다라고 연락이 오면 의뢰인님들을 대신해서 합의에 나아가게 됩니다. 합의를 하면 우선은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해야 하고 또 합의를 위해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인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나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합의서 작성이 없으면 효과가 너무 떨어집니다. 합의서 작성을 통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합의금을 지급받았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 이 내용들을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 그냥 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합의서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합의금을 주는 경우에는 합의금을 얼마 지급했다, 지급받았다 라고 합의금을 명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들어가는 문구인데요. 피해자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만약에 이 문구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구가 없으면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았음에도 나는 이건 형사 합의금이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송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한 번에 해결하고 싶다 하시면 합의서 작성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건을 진행하면서 또 물어보는 것들이 많이 있으셔서요.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다 그러면 가장 먼저 요청드리는 것이 의뢰인님 반성문을 써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시면 주변 분들한테 탄원서도 받아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변호사님, 반성문이랑 탄원서 그거 내봐야 아무도 보지도 않고 효과도 없다던데 그거 꼭 해야 되나요? 반성문이랑 탄원서 정말 중요합니다. 제출되는 서류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반드시 보게 되어 있고 이 내용을 실제로 참작을 많이 하십니다.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양형 중에 가장 기본적인 진지한 반성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성문이 실제로 성실하게 작성되고 쓰여져서 제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양형에 충분히 참작이 됩니다. 그리고 탄원서는 주변인한테 그럼 제가 이런 일에 휘말렸다는 걸 알려야 하잖아요. 저 그거 하기 싫은데요? 물론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어렵고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탄원서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사람의 사회적 기반, 지지 기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지 기반이 있다는 건 이 사람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조금은 더 낮아진다 라는 요소가 될 수 있고 실제로 탄원서를 요소로서 많이 참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 중에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저희를 찾아오셔가지고 수감 중에 저희가 사건을 맡아서 항소심을 진행했는데요. 반성문도 성실하게 써주시고 주변 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탄원서도 많이 내시고 헌혈증을 내기도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모아진 결과 항소심에서는 저희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별도로 합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 집행유예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죠. 반성문과 탄원서만으로도 좋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 부분 무시하지 마시고 저희가 요청드리는 대로 잘 같이 준비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탄원서는 반성문하고 다르게 좀 준비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작성자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아니 변호사님, 제가 탄원서 써주는 것도 힘든데 제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인데 왜 줘야 되죠? 다른 이유가 아니라 법원에 그 사람이 작성한 게 맞다라는 걸 보여주려는 용도입니다. 안 그러면 한 사람이 막 다른 글씨로 쓰고 여러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할 수도 있잖아요. 신분증 사본은 그 이유로 요청드리는 거니까 개인정보가 염려된다 하시면 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준비해 주셔도 됩니다. 변호사님, 저는 피해자가 합의를 안
안 해준대요.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그럼 무조건 처벌받고 무거운 죄를 받아야 하나요? 그때도 방법은 또 있습니다. 최근에 형사공탁이라는 제도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형사공탁은 뭐냐면 법원에 돈을 맡겨둔다입니다. 피해자를 위해서 내가 법원에 돈을 맡겨두면 피해자가 원하는 때에 가져가라 하는 건데요. 형사공탁을 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내가 감형이 되냐? 그러면 그것은 또 아니긴 합니다. 피해자가 강력하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공탁을 했다 하는 경우에는 양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형사공탁을 활용할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한 돈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되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을 진행하면 이 돈을 내가 돌려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고 이 공탁을 통해서 내가 양형에 유리한 작용을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변호사랑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변호사님, 벌금도 형사처벌인가요? 전과에 남나요? 맞습니다. 벌금도 형사처벌에 해당하고 전과 기록에 남게 됩니다. 전과 기록이라는 게 옛날에 우리가 왜 호적에 빨간 줄 간다 이런 표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표현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나 초본 등본에 뭔가 전과 사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수사기관이 수사 기록으로 보관을 하고 있고 이걸 범죄사실 경력 조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밝혀지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실을 조회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사 기록엔 남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되려고 이제 하는 사람이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굉장한 불이익이 될 수 있죠. 만약에 내가 반의사불벌죄, 예를 들어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같은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반드시 합의를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합의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 꼭 합의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피해자의 고소대리를 변호하기도 하는데요. 피해자분들이 고소대리를 맡기는 이유는 피해자분들이 혼자 이 사건을 감당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고소대리를 맡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한테 맡기면 어떤 것들을 해주시는 건가요? 첫 번째로 저희가 고소장을 대신해서 작성해드립니다. 고소장은 이 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문서인데요. 정확한 사실관계를 표현해야 되고 관련된 법리를 딱 맞게 기술을 해놔야 수사관님이 조사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증거도 예쁘게 정리되어 있어야 조사가 조금 더 수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빠르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고소장을 공들여서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소인 조사를 저희가 함께 동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소인은 경찰서에 출석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자기가 입은 피해를 직접 진술해야 되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때 고소인 진술에 저희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변호사가 가서 심리적 안정도 도움 드리고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데 도움을 드린다든지 법리적인 의견을 드린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소인 조사도 변호사 동석 하에 변호사랑 같이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도와드리는 세 번째, 바로 고소대리인 의견서입니다. 고소인도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데요. 그 의견서를 저희가 대신해서 작성해드립니다. 관련된 법리를 정리하고 증거를 정리해서 이 사건은 이렇게 수사하고 이렇게 처벌해 주십시오 라는 의견을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고소장 냈는데 의견서 또 써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고소인 조사를 받고 나면 수사관이 추가로 의문을 갖는 게 생길 수 있고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에 따르면 고소인 주장과 조금 다른 부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입장을 전달하는 의견을 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저희가 합의 과정을 함께 도와드립니다. 피해자가 피해 고소를 하는 데에는 피해 회복을 위한 목적이 크잖아요.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의뢰인님이 희망하시는 방법에 맞추어서 합의를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직접 가해자와 연락을 한다든지 가해자 변호사와 연락하는 것 자체가 고통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과정을 대신해서 도움드리고 의뢰인님의 이익을 위해서 대신 싸워드리고 있습니다. 고소인의 경우에도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합의금 책정, 합의서 작성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적정 합의금은 얼마가 좋을지, 합의서에는 빠진 부분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체크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요.
있는데요. 그러면 조사받기까지는 얼마나 걸리고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얼마 걸릴까요? 사실 대중 없긴 합니다. 수사기관에 따라서 기간이 너무 다르고 어떤 기간 안에 해결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통은 고소장 접수하고 2주 이내에 고소인 조사하시고 한 달 이내에는 피의자 신문을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접수하고 한 달 이내에는 피의자라면 연락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어떤 사건은 몇 달이 되도록 부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데까지는 한 달 만에 넘어가는 케이스도 있고 6개월이 걸리는 케이스도 있고 1년이 지나도록 넘어가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건에 따라서 너무 다른데요. 3개월 정도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검찰까지 가는데 3개월, 검찰에서 법원까지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뭐 대략적이긴 합니다만은 보통 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경찰 3개월, 검찰 3개월, 그럼 벌써 6개월이잖아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러면 법원에 사건이 가 있게 되고 법원에서 판결 선고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대략적인 수치이지만 보통은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법원에 사건이 많이 밀려 있기 때문에 바로 사건을 시작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접수받고 난 뒤에 기일이 잡히는데 보통 2-3달 걸리고요. 처음 공판기일이 잡히고 나면 공판기일 이후에 선고기일까지 한 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3-4달 걸리는데요. 여유있게 6개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하고 판결 선고 나기까지 보통 한 10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가벼워서 저는 변호사 보수가 부담돼요. 미루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변호사비도 쓰시게 되고 도움은 이후에 더 늦은 시점에 받게 돼서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을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가능하면 먼저 상담부터 해보시고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비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그리고 비용은 한 번에 지불하는 건가요? 언제 지불하나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률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착수금이라고 해서 사건이 시작할 때 한 번에 돈을 받습니다. 이 부분도 변호사 상담 시에 한번 의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상담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저희랑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 도움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신은 승리의 여신이 되겠다라는 뜻으로 제가 지은 이름인데요. 승리의 여신을 줄여서 승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승리의 여신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신 이하연 변호사입니다.